딱 오후에 들으시는 분들은 식사하시고 와서 20문제를 딱 시간을 18분 정도 계산해서 딱 푸세요. 시간 계산을 해서 푸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보는 이유가 그거라 그랬죠. 모의고사 지금 안 보신 분들 꽤 되죠. 뭐 처음 오신 분들은 당연히 안 보셨겠지만 모의고사도 보면서 자꾸 이렇게 집에서 시험지 사갖고 보는 건 의미 없고 정해진 시간에 학원에 와가지고 딱 시간 내서 풀고 마킹하고 훈련하는 게 모의고사의 목적이에요. 훈련하는 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시험장 가서 절절히 느껴봐야 이래서 정환이가 모의고사 보라고 했구나. 그때 가서 느낍니다. 훈련 안 하신 분들은요 시험장 가서요 덜덜덜덜덜 떨고요 답안지 계속 바꾸고요 그렇게 됩니다. 해보세요 나중에. 그 학원이나 강사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을 떨어지는 길로 인도할까요? 합격의 길로 인도할까요? 합격의 길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학원이나 강사는 수험생이 많이 떨어져야 그 다음에 또 들으니까 학원이 이기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패배 꼬인 분들이 계셔. 이상해. 도대체 한 분이라도 더 붙어서 차라리 입소문 내주시는 게 훨씬 낫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패배 꼬여갖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제가 여러분보다는 전문가잖아. 시험 공부도 뭐 이거 말고 많이 해봤고.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누구보다도 떨어지는 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 사법시험을 하도 떨어져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돼. 제가 그러다가 떨어졌어. 그러다가. 학원 땡 까고 맨날. 수업 제대로 안 듣고. 공부 설렁설렁 하고 말이지. 귀가 팔남겨서 누가 잘하네 그러면 그거 혹 해가지고. 책만 이만큼. 아휴. 그냥 떨어지는 거야. 한 길로 그냥 가는 거야.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필수 요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이 의사표시가 정상적인 의사표시여야 되죠. 만약에 이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법률행위도 무효 또는 취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4개를 규정해 놨습니다. 그 4개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첫째,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요거를 학자들은 이제 주로 의사의 흠결이라고 부르고요. 의사의 흠결. 107조에서는 진의 아님 이렇게 해놨고요. 대법원은 내심적 의사가 결여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야. 의사의 흠결, 진이 아닌 내심적 의사의 결여 다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로 갑이 만약에 원하는 게 A인데 B를 달라고 표시했다. 즉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 이거를 의사를 표시한 갑이 알고 있는 게 있어. 자신이 불일치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게 있어. 모르고 있는 거.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요때요 알고 있는 것을 의사의 의식적 흠결 이렇게 말을 해요. 모르고 있는 것을 의사의 무의식적 흠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그렇게 해요. 말이 어렵다. 그렇게 한다고. 받아들여. 여러분들도 다른 일반인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거 섞어 쓰면 돼. 그럼 상대방이 또라이라 그러겠죠. 괜찮아. 의사의 의식적 흠결, 의사의 무의식적 흠결. 의사의 의식적 흠결이 2개. 비진이 표시, 허위 표시. 무의식적 흠결이 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비진이 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효력이 있다는 건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대로 유효하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의사표시가 불일치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 107조고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허위표시는 당사자가 통정을 해서 허위표시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모르고 일단은 유효하되 착오자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계약을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또 하나는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를 해. 일치. 그런데 이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어. 하자가 뭐냐?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했어. 내가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했어. 이런 걸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110조에서 이것도 원칙은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고 취소하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공통적으로 우리 아까 목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일 때는 제3자 선악불문하고 권리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생으로 무효일 때 제2매수인과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죠. 네? 그런데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어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해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를 받아요. 이거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 어떤 의미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비진의 표시에 107조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조문 일단 확인해야 돼요. 107조 1항.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즉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요걸 107조 1항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악의라고 합니다. 알 수 있었다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고요. 요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조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요때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를 107조 1항 단서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107조 1항 단서라는 것까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 지문에 그냥 제 107조 제 1항 단서를 적용한다. 요렇게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107조 제1항 단서가 뭔지를 알아야 그 지문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외울 조문들이 되게 많은데요. 제 몇 조 이런 건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되는데 내용만 알면 되는데 제 몇 조까지 외워야 될 게 몇 개 있어. 그 중에 하나가 107조 1항 단서입니다. 단서. 자, 일단 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 이게 법적인 뜻이에요. 예를 통해 이해합니다. 갑이 회사에 사직할 의사가 없이 사직서를 제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죠. 이게 비진의 표시야. 이렇게. 또 갑이 을에게 물건을 뭔가를 증여할 의사 없이 증여.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죠. 이런 게 허위표시. 그러니까 허위표시란 그냥 쉽게 뭐뭐할 의사 없이 뭐뭐하는 경우 이게 비진의 표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뭐할 의사 없이.
대표적인 판례가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내는 거고요. 사례 형태로 나오는 게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하는 게 사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게 비진이다. 이런 게. 비진이 표시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일단 의사 표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의사, 요 의사를 107조에선 진의라고 합니다. 요게 표시하고 불일치해야 되고요. 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고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표의자가 인식하고 있을 것, 알고 있을 것. 이때 왜 갑이 왜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냈을까? 왜 증여 의사 없이 증여했을까? 그 왜? 이게 뭐죠? 이유나 동기죠. 이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랬죠. 비진이 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이건 요건이 아니게 됩니다. 세 가지가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데, 여기서 요 진의의 뜻이 중요합니다. 진의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갑이라는 자가 을로부터 강력한 협박을 당하여 재산을 뺏겨 증여, 요런 경우. 갑이 재산을 뺏긴다는 거는 갑은 을에게 재산을 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재산을 줄 생각이 없이 줬으니까 이게 비진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의식의 흐름, 일단 갑은요, 을로부터 협박을 당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 이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도로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 재산을 줄 생각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갑은 일단 살아나가야 되니까 주기로 하자 라고 마음을 먹고 주겠다고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위에 거 희망사항이죠. 네? 재산을 죄로 뺏긴다, 나중에 찾아야지, 이거를 진의, 이거를 의사로 보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따라서 비진이가 되고 따라서 원칙 유효가 돼요. 증여가 유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갑은 저걸 되찾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갑이 이 뺏긴 재산을 되찾아오는 방법은 강박을 이유로 그 증여를 취소해서 되찾는 방법밖에 없다. 강박을 이유로 취소해서 되찾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일단 의사 표시는 일치해야 된다. 따라서 이거를 의사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거를 의사로 봐야 된다. 이거. 즉 당사자가 강박을 당해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 이게 본심으로 내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본심으로 내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진의로 봐서는 안 되고 일단 주기로 마음먹은 것,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의사, 증여하겠다라는 생각, 이게 진이다. 이게 진이다. 강박을 당해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설령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진의로 볼 수 없고, 어찌됐건 주기로 마음먹은 것, 특정한 의사를 표시하려는 표의자의 생각, 이게 진의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니까 이건 비진의 표시라고 할 수가 없다. 즉 내심적 효과에서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립학교법인 갑이 은행과 미리 입을 맞추고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 이름으로 대출을 실행해라.
은행에 알았다. 그리고 갑이 직원에게 학교를 그만둘래?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올래? 이때 을은 학교를 잘리지 않으려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오는 것이 현재선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을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오겠죠. 그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일단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자. 이게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이것도 비진이 표시를 할 수는 없으니 명의인이 주채무자가 된다. 명의인이 주채무자가 된다.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스스로 일단 사직. 뭘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사직서를 냈다가 재입사한 경우 이때 사직서 제출이 비진이냐? 아니다. 이렇게 비진이 표시에서 진위의 뜻과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걸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비진이 표시에서 보셔야 될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비진이 표시의 효과.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그랬죠. 그래서 사립대 조교수가 무리를 일으켰고 그 무리를 피하기 위해서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표적인 비진이 표시다. 이때 이사회가 갑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걸 알 수 없었다면 그대로 사직의 효과는 발생한다. 이게 원칙. 반면에 회사가 구조조정을 위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괄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역시 비진이 표시죠. 그죠? 그런데 회사가 요구했으니까 회사는 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따라서 요거는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효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무효가 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는데 그거는 사례 형태로 준비를 한다. 갑이 을에게 증여할 의사 없이 A 토지를 증여하고 등기까지 넘겨주었다. 여기서 끝이 나셔야 돼요. 또 저한테 오셔갖고 갑은 왜 증여 의사 없이 땅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넘겨줬나요? 이 왜를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이 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 증여 의사 없이 왜 증여를 했냐.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 황당하죠? 황당하죠.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례 형태로 이렇게 나왔어요.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하고 땅을 등기까지 넘겨줬다. 일단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했으니까 비진이가 되고 비진이니까 원칙적으로 증여는 유효하고 증여가 유효하니까 을등기도 유효하고 을등기가 유효라는 건 을은 권리를 취득했다 이런 뜻이죠. 그런 A토지 권리를 이미 취득한 거야. 그러니까 을이 설령 이걸 다시 병한테 팔았을 때 병은 권리자와 거래했으니까 갑을사에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걸 몰랐든 알았든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원칙이에요. 비진 표시가. 다만 상대방 을이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다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증여 무효되고 등기도 무효가 된다. 증여가 무효가 되고 등기가 무효가 됐다는 건 을은 저 A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을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뜻.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지만 어찌 됐건 등기부에는 을의 이름으로 돼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무효야. 그거를 다시 병한테 팔았어.
그럼 왼쪽과는 달리 이 병은 권리가 없는 놈하고 거래했으니까 당연히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서 107조 2항이 등장한다. 병이 선이라면 병한테는 무효다라는 걸 주장을 못하니까 병은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건 병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따라서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뜻이야. 물론 악의라면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겠지. 이렇게 되죠. 일단 이게 딱 기본이에요. 사례 형태로 나왔을 때. 자, 여기서 조금 더 추가. 갑의 증여 의사 없는 증여에 대하여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죠. 그죠? 그러면 유효하려면 반대로 을은 뭐여야 돼요? 악의 또는 과실이라면 무효니까 유효하려면 을은 뭐여야 돼요? 선의 앤드 무과실이어야 되죠. 선의 앤드 무과실. 그죠? 당연한 거야. 자, 여기서 나중에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었어. 소송. 갑은 을에게 빚이고 너는 알았으니까 무효다. 이렇게. 반면에 을은 나는 네가 증여 의사 없다라는 걸 전혀 몰랐다. 자, 이렇게 다투고 있다. 이럴 때 우리 대법원은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추정을 해버려요. 자, 여기 추정이 나옵니다.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 추정된다라는 것은 갑, 을이 소송이 붙었을 때 을은 자신이 선의 무과실이라는 것을 뭐 할 필요가 없다. 증명할 필요가 없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생기고 왜? 을은 자신이 선의 무과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고 이 땅을 되찾아가고자 하는 갑이 을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생기고 이걸 입증을 못하면 갑이 패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추정의 기능이 되는 거야. 갑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 만약에 갑이 꾸역꾸역 입증을 했다. 그럼 무효가 된다. 그럼 갑은 땅을 되찾아올 수 있다. 그런데 병한테 넘어갔네. 갑하고 병이 또 소송이 붙는다. 갑은 병에게 내가 을에게 증여한 빚이고 을이 알았기 때문에 무효고 따라서 너도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해. 그런데 병은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주장해. 요거 갖고 또 싸우는 거예요. 갑하고 병 사이에. 여기서 제3자의 선의도 우리 대법원은 추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갑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제3자의 병이 선의는 추정되니까. 두 번째, 선의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 보통 선의 무과실은 선의 무과실이라고 합쳐 불러요. 근데 선의 과실은 선의를 빼고 그냥 과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과실이라고 나오면 이게 선인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야. 근데 과실도 선의 일조입니다. 이런 겁니다. 선이라는 건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건데 이때 선의 무과실이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르는 경우가 선의 무과실이에요. 반면에 선의 과실은 조심했더라면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해서 몰랐다. 이게 선의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선의가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죽어라 노력해도 모르는 선의 무과실이 있고 노력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노력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 선의 과실 두 종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3자는 107조 2항에서 선의의 제3자라고만 돼 있지 선의 무과실의 제3자라고 안 돼 있으니까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든 과실이 없든 묻지 않고 보호된다. 이렇게 있죠. 제3자는 과실유무 불문.
하고 뭐가 된다? 세 번째, 갑이 을에게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한 땅이 1억짜리고 을이 알고 있었어. 그럼에도 등기를 넘겨받고 병한테 3억을 받고 팔았어. 병은 1억짜리를 3억 주고 샀어. 병은 차라리 땅 돌려주고 3억 회수하는 게 더 이익이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비진이 표시가 무효일 때 어느 누구도 병에게는 선의 병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하지만 선의의 병 스스로가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괜찮다. 네 번째, 선의의 제3자가 또다시 정에게 팔았어. 자, 선의의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랬죠? 그죠? 결국 정은 권리자하고 거래한 거야. 따라서 이때 정은 선악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에 그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자는 악의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걸 엄폐물의 법칙 이렇게 불러요. 자, 무슨 법칙인지 이름 몰라도 됩니다. 이름 안 물어봐.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때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자는 악의라 하더라도 보호된다. 비진이 표시에서 보셔야 할 내용 이게 전부야. 그리고 적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생각해 보자. 하나는 공무원의 거짓 사직서와 같은 공법상 행위.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107조를 적용할 거냐? 특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할 거냐? 아니다. 공법상 행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민법상 의사표시와 관련된 규정은 평등한 개인과 개인 간에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과 국가기관 같은 불평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여기에는 민법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그래서 공무원이 거짓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는 상대방 국가가 거짓이란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대로.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해서 국가 공무원 또는 국립대 교수가 거짓 사직서 제출 표시한 대로 그대로 사직 효과가 생긴다. 또 하나가 나중에 대리를 가면 대리권 남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비진이 표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건 나중에 대리권 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적용 관련된 두 가지 정도 체크 일단 해달라. 63페이지에 보면 비진이 표시 107조 1항과 2항이 있죠. 밑에 의가 있죠. 의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심리유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속마음을 감춘다 이런 뜻이에요. 밑에 판례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둘 다 비진이 표시가 아니라는 거. 다음 페이지 요건이 있고 양가로 2번에 판례가 있지. 요것도 기억해야 되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비진이 표시를 할 수는 없다. 명의인 을이 주체무자. 자, 요건 3개, 그 다음에 효과의 1번의 원칙이 유효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줄, 사직의 의사가 없으면서 세 번째 줄 사직서를 제출, 원칙적으로 사직의 효과는 발생.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맨 위에 판례도 물을 일으킨 사립대 교수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 그런데 이사회가 수리를 해버렸네? 뭐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이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즉 이사회가 선의 무과실이라면 그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예외 무효가 있지. 동그라미 1번.
밑에 동그라미 2번 체크만. 양가로 3에 1번 두 줄. 양가로 3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과실유무는 묻지 않는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제3자 선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효주장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다음 페이지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4번 공법행위. 공무원의 거짓 사직서 제출. 107조는 적용되지 않고 마지막 표시된 이상 그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진의 표시는 요 정도. 허위 표시.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행하지 못한다. 얘기죠. 자, 통정 허위 표시가 뭐냐? 갑이요. A 토지를 팔 생각이 없어요. 팔 생각이 없어. 팔 생각이 없는데 을한테 팔겠다. 사라. 의사를 표시하고 이때 을 갑에게 매도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아. 알면서 플러스 합의를 해줘. 즉 계약을 해. 계약을. 이때 을도 매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렇게 한 거야. 자, 여기서 갑 매도 의사 없지요? 을 매수 의사 없지? 양당사 의사가 합치했지? 그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이제 매매계약 표시. 이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게 통정허위 표시야. 즉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비진의 표시. 이게 허위 표시가 되는 거예요. 양당사자는요, A 토지를 팔 생각도 살 생각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즉 매매할 생각이 없다는 것에 일치가 돼 있어요. 일치. 아까 의사가 일치하면 표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각과 을 사이 이 매매계약은 의사를 고려하여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허위 표시는 무효가 된다 이 뜻이야. 자, 이렇게 허위 표시가 성립을 하려면 일단 누군가의 비진의 표시가 있어야 되죠. 의사 표시가 있을 것,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것,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을 것, 플러스 숟가락 하나 더 얹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면서 플러스 합의, 통정, 통모, 양해, 상대방과 짜고 뭐 요런 게 있어야 된다. 왜 허위 표시했는지 그 이유나 동기 따위는 당연히 묻지 않을 것이고, 세 번째 효과, 당연히 무효겠죠. 당연히. 아까 갑의 비진의에 대하여 상대방이 알았다 무효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거는 알았다 플러스 합의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무효. 백파조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만 그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는 대항을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허위 표시는요, 그 속에 비진의 표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론적인 내용은 간단해요. 그래서 허위 표시는 주로 사례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를 보겠습니다.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는데 갑의 채권자가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경매를 내려고 해. 강제 집행. 갑이 안 되겠어. 이걸 숨겨야 되겠어. 그래서 친구 을과 짜고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회피하기 위하여
친구들과 짜고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등기까지 넘겨주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가장매매가 전형적인 허위 표시죠. 매도할 의사 없이 매도 의사를 표시했고 상대방도 매수할 의사 없이 매수 의사를 표시했고 따라서 겉으로는 마치 매매 계약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갖고 가는 매매 의사가 전혀 없더라. 이런 게 전형적인 허위 표시고 전형적인 가장매매가 됩니다. 자, 가장매매 108조에서 무효죠. 따라서 등기도 무효죠. 등기가 무효란 건 너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아까 반사회 질서에서 봤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의 무슨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다. 반사회 질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108조의 적용을 받아서 무효가 되는 거지.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갑이 을에게 넘겨준 등기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갑은 넘겨준 등기를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을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기억하실 거예요. 가장매매는 반사회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매도인이 가장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준 것은 불법원 임금이 아니고 따라서 갑은을에게 등기를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갑의 채권자가 돈은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니까 이거 말소를 안 하고 있고요. 갑은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즉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한 갑의 채권자는 경매를 못 넣어. 그래서 갑의 채권자 입장에서 은들기를 말소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민법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금전 채권자를 말합니다. 빌려준 돈이 있는 채권자, 금전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약을 법원을 통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걸 채권자 취소라고 합니다. 요게 된다.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갑의 채권자가 법원으로 가가지고 갑과 을의 계약은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갑과 을의 계약은 취소한다! 라고 판결하고 등기소에 촉탁을 해서 을등기를 말소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걸 채권자 취소권 이렇게 불러요. 채권자 취소권. 여기 한 세트. 그런데 을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을이 팔아먹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을은 권리자가 아니더라. 따라서 병은 권리자가 아닌 놈하고 거래했으니까 원래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데 108조에서도 병이 선이라면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병이 선이라면 권리를 취득할 것이고 악의라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요 제3자 선의와 관련해서 요 네 가지가 그대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네 가지가.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이렇게 그대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해버리면 결과적으로 갑은 뭘 상실한 거예요? 소유권 상실했죠. 그죠? 예? 이 땅을 원래 누구 건데? 갑소유인데. 을이 선의의 병에게 팔아먹음으로써 선의의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결과적으로 갑은 소유권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 을한테. 엠마 내가 너를 믿고 등기를 넘겨놨더니 나를 배신해 이 자식아? 책임져라 이 자식아.
자, 이때 갑이 이렇게 추궁할 수 있는 책임 두 개. 첫째, 이게 1억짜리인데 을이 선의 병에게 7천만 원에 팔아먹었다. 자, 이때 이 을이 받은 7천만 원, 남의 땅 팔아먹고 받은 돈이죠. 부당이득이 돼요. 부당이득.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병한테서 받은 돈 내놔라 이 자식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돼요. 등기가 아직 을에게 남아있을 때는 말소 청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고요. 을이 선의 병에게 팔아먹었을 때는 말소 청구는 안 되고. 왜? 얘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돈 내놔라 이 자식아. 자, 갑이 7천을 돌려받았어. 근데 땅은 얼마짜리였다고? 그럼 갑에게 손해가 있네? 얼마의 손해? 자, 이 손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매도인은 선의 병에게 팔아먹은 매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판례요. 우리 대법원은요, 이 을을 제일 나쁜 놈으로 봐요. 제일 나쁜 놈이지. 배신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갑은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다. 이게 나올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표시다. 그 다음 이제 요번 놈하고 구별을 해야 될 게 좀 있어요. 가장행위, 은닉행위라고. 은닉이란 게 뭐예요? 숨긴다는 거예요. 숨긴다는 거.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증여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걸 감춰. 숨기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몄어. 요걸 가장행위, 은닉행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을에게 등기가 넘어갔어. 자, 여기서 등기. A 토지 등기부를 보면 A 토지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된 걸로 등기가 되어 있을 텐데 그 등기 원인, 등기가 이렇게 넘어간 원인 뭐라고 등기가 되어 있을까요? 증여로 되어 있을까요? 매매로 되어 있을까요? 매매로 되어 있겠지. 매매. 즉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등기 원인과 실제 법률 관계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한 거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이렇게 증여하면서 증여를 감추고 매매로 가장한 경우의 법률 효과. 일단 갑과는 매매한 적 없지요. 매매한 것처럼 꾸몄지. 그러니까 이게 허위 표시로. 반면에 증여, 은닉행위. 국가 입장에서는 증여세 뜯어야지. 유효. 그래서 은닉행위는요,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요건을 갖추면. 그래서 은닉행위는 숨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증여가 유효하다면 등기부 등기 원인이 설령 매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등기도 유효가 돼요. 왜? 을이 증여받은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을이 권리자 맞겠지.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을은 권리를 취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팔았을 때 병은 권리자하고 거래했죠. 선악골문하고 세건치가 나요. 그래서 가장매매 사례 형태로 나오는 거와 가장행위, 은닉행위 사례 형태로 나온 걸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요? 갑등기가 무효고 갑은 권리자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을등기, 을과 거래한 병은 선의만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 반면에 을등기가 유효고 을은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제3자 병은 선, 악,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
이 두 군데서 아주 결정적으로 차이가 생기죠.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구별해서. 저쪽 문제나 이쪽 문제 둘 중에 하나 꼭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사령태로 또 하나가 이게 네 번째로 보셔야 될 거고요. 또 하나가 108조 2항의 제3자. 108조에 의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위 표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때 이 선의의 제3자가 누구냐 말이죠. 갑과 을이 허위 표시했을 때 제3자 이 보호되는 놈이 있고 보호가 안 되는 놈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제3자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우리 대법원이 일단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가 이 제3자는 허위 표시한 당사자 갑과 을, 그 당사자의 상속인, 포괄, 승계인. 누굴 말한다고요? 상속인. 얘네 제외. 허위 표시한 갑과 을 및 갑과 을의 상속인 제외. 그 제외한 자들 중에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형성된 외형상 법률관계. 말이 좀 어려워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말하는 거예요. 허위 표시를 통하여 만들어진 겉에서 봤을 때의 법률관계. 즉, 저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어? 을. 이거 말하는 거야. 자, 이때 소유자 을, 진짜 가짜. 허위 표시를 통하여 만들어진 겉에서 봤을 땐 진짜지만 속으로 들여다보면 가짜지만 진짜로 보이지만 속으로 들여다봤을 때 가짜인 관계. 이걸 외형상 법률관계라고 해요. 이걸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사람이세요. 그래서 제3자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제시하는 기준이 두 개예요. 두 개. 하나가 허위 표시가 있고 나서 계약 따위 한 사람. 허위 표시 이후에 뭔가 새로운 거래를 한 사람. 두 번째, 그 거래가 가짜를 거래한 사람. 이게 108조항의 제3자의 기준이 됩니다. 허위 표시 이후 등장, 당사자하고 상속인 제외하고 그 중에서 가장매매 따위를 기초로 만들어진 껍데기, 을등기, 무효등기, 가짜등기 그거를 기초로 새롭게 거래한 사람. 이 사람이 보호되는 제3자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 대법원이 제3자에 해당하는 놈과 해당하지 않는 놈을 판결하고 있어요. 요거 구별하라라는 문제도 잘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닌 놈들을 암기합니다. 아닌 놈들. 갑의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어. 갑이 을에게 부탁을 했는데 을이 병과 허위 표시했어.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그 본인.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대리인은 본인하고 똑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다면 누가 허위 표시한 거하고 똑같아? 본인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니까. 당사자 뺀다 그랬어요. 두 번째. 요거. 가장매매 기초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 진짜 권리, 가짜 권리. 이거 진짜 권리예요, 가짜 권리예요? 이거 진짜죠? 갑한테 진짜 삼촌이 생겼죠? 근데 제3자 하려면 가짜를 진짜로 믿고 거래해야 된다 그랬지. 근데 얘는 이거를 만약에 샀어. 진짜를 산 사람이에요. 가짜를 산 사람이 아니라. 가짜를 진짜로 믿고 산 사람이 보호되는 제3자인데
저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진짜고 이걸 산 사람은 진짜를 샀으니까 108조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아니다. 이거 당연히 아니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채권이나 주식을 가짜로 팔았을 때 그 채무자나 주식회사 갑이 병에게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채권 1억을 빌려줘서 1억 채권이 있어. 그 채권을 을에게 가짜로 팔았어. 이때요 채무자. 제3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왜? 병이 채무자인 상태에서 허위 표시가 있었잖아요. 따라서 이 병은 허위 표시 이후의 제3자가 아니고 허위 표시 이전 채무자. 그러니까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108조형의 제3자가 아니다. 주식회사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두 개는 쉬워. 당사자의 상속인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나중에 계약법을 가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라. 을이 알았다. 이럴 때 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라. 을이 알았다. 그러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따라서 병에게 대금 채권이 생겨요. 이렇게 매매 등 쌍무계약상 권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생기는 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하는데 요때 요 놈을 수익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익자. 그런데 이 갑과 을 사이의 이 병을 위한 계약이 허위 표시야. 이때 이 수익자 보호되냐? 안 된다.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그래서 총 6놈. 키워드로 기억합니다. 본인, 가손양, 채무자, 주식회사, 상속인, 수익자. 이런 말 나오면 이놈은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빡 넣는 거예요. 본인, 가손양, 채무자, 주식회사, 상속인, 수익자. 6놈을 오늘 외우실래요? 아니면 제가 5놈을 더 추가해서 11놈을 외우시게 해드릴까? 오늘 6놈 외우는 게 낫죠? 원래 한 11명 있는데 나머지 5놈은 잘 안 나오고 몰라도 되는 놈들이고 잘 나오는 6놈 기억하고 요 정도입니다. 허위표시에서 보실 게 67페이지 통정 허위표시 108조 1항과 2항이 있고요. 의가 있습니다. 의 세 번째 줄에 강제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와 짜고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다음 페이지 요건 1, 2, 3, 4 기억하시고 5번을 한번 봐주시고 양가라 3번에 동그라미 부분에 기억. 그럼 판례를 보면요. 아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이건 빚인이 아니라 그랬고 을이 주채무자라 그랬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그 판례 보면 밑줄 그어진 부분에 금융기관에 양해라는 말이 있죠. 양해가 아까 뭐였어요? 통정, 통모였지. 그러니까 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허위표시. 이건 허위표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을이 대출을 받는데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양해했다, 통정했다, 통모했다, 허위표시다. 따라서 이때 대출 약정은 허위표시로 무효가 된다. 그 양해라는 표현을 기억해 주시고. 오른쪽에 니은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는가 된다. 갑을 간의 가장매매를 갑의 채권자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자는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를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거 전득자라고 하는데요.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당연히 보호된다. 기억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니까 제3자의 선악에 대한 입증은 제3자가 악의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라. 니은 과실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 디귿 제3자란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중에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리고 사리를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건 선의의 제3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지만 선의의 제3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다. 그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뜻이다. 넘겨서 제3자 나왔지요. 2번에 아닌 놈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3번에 채무자, 4번에 주식회사, 5번에 수익자, 7번에 상속받은 자. 네 놈 있죠? 두 놈 추가, 두 놈 추가. 본인하고 가손량하고. 본인하고 가손량하고. 본인은 왼쪽에 있어요. 기출 5번째. 그럼 한 놈만 추가하면 돼. 가손량. 가손량이 뭐야? 또 까먹어. 저 문 나가는 순간.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하지 마시고. 의야, 의는.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원모아? 외우세요. 밑에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은닉행위. 그 정도.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오른쪽 예제를 보면요. 동그라미 5번이 하나 있습니다. 제3자와 관련된 건데요.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가짜 소비대차 계약을 해요. 갑이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용증을 썼어. 가짜 소비대차예요. 가짜로 돈 빌려주는 계약이라고 하죠. 얘는 가짜 채권자고요. 얘는 가짜 채무자야. 그래서 가짜 채권을 갖고 있어. 그 상태에서 얘가 파산을 했어. 파산하면 법원이 파산관제인을 선임하게 되고요. 파산관제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으로서 무슨 승계인? 포괄승계인으로서 파산한 사람의 남아있는 재산을 가지고 요 갑에게 돈 빌려준 사람들이 있겠죠? 파산 채권자라고 합니다. 갑에게 돈을 ABC가 빌려줬어. 얘한테 돈을 못 갚았기 때문에 파산한 거야. 얘는 이 갑에 남아있는 재산으로 빚잔치를 대신해줘. 이게 파산관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파산관제는 일단 파산관제인이 선임이 되면 파산자의 재산부터 파악을 해요. 그 재산을 파악하다 보니까 차용증이 하나 떡 나왔네.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갔다는 거.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을한테 가서 돈 갚으라고 했겠지. 그죠? 그런데 을이 뭐라 그래요? 이 허위 표시단 말이죠. 허위 표시단 말이죠. 그런데 얘는 뭐라고 주장해서? 나는 제3자다라고 주장을 했어. 왜? 허위 표시에 모여놓은 선의 제3자가 대응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나는 제3자다 그랬는데 아까 제3자는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자라 그랬죠. 얘 포괄승계인이라 그랬죠. 그럼 얘 제외해야지.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포괄승계인인데도 제3자래. 그래서 시험에 간혹 나와요. 예외입니다. 예외. 파산관제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이지만 제3자. 딱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 얘가요. 이 채권이 가짜 채권인 걸 알고 있었어. 악의. 그러면 얘는 제3자라 하더라도 악의니까 보호받지 못하겠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파산관제인 선악은 파산관제인 선악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총 파산채권자의 선악으로 판단해라. 다시 말해서 파산채권자 전원이 악의여야 파산관제인도 악의. 저 파산채권자들 한 사람이라도 저 채권이 가짜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면 파산관제인도 선의. 요렇게 판결한 게 있어요. 그거를 가끔 이렇게 지문으로 냅니다. 5번입니다. 파산관제인은 제3자고 파산관제인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밑에 해설을 보세요. 세 번째 줄. 파산관제인 걔네 선악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그 파산채권자 전원이 악의가 되지 않는 한 한 놈이라도 선이라면 파산관제인도 뭐다? 선이다. 됐죠? 제3자고 하는데 그거 하나 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적 요건 4가지하고 법률행 해석하고 비정상적 의사표시 2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집에 가서 자꾸 반복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오늘 들은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주 진도표 보고 다음 주 들을 거 3, 4월 강의로 한번 듣고 오고 적어도 한 번 내지 2번 아시겠죠? 꼭 듣고 오셔야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